자, 오늘은 공감 능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고 공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많죠.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요즘 특히나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질감이랄지 다툼이랄지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성별 남녀 간이라든지 윗사람 아랫사람 간의 어떤 세대적인 부분, 부모 자식 간이나 선생과 제자 이런 여러 가지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대인관계나 사람관계 문제는 다 이런 공감 능력에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바라보는 공감 능력에 대한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감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함께 느낀다라는 겁니다. 함께 공자에 느낄 감자. 나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그게 공감이죠. 타인의 상황과 기분을 느끼게 되는 이런 능력을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소통인 것인데, 소통이라는 것은 이제 꽉 막혀 있어가지고 서로가 섞이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섞이는 거죠. 구멍이 뚫려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기가 안 좋을 때 환기를 시키듯이 서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창문을 여는 그런 부분의 소통. 우리들의 이제 마음의 창문이 있죠. 창문이든 구멍이든 그러한 오픈 마인드 이런 것에서부터 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소통 없이 만약에 산다고 하면 굳이 공감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공감이라는 것은 어떤 매개체와의 관계, 특별히 사람이 아니어도 동물이나 곤충이나 어떤 자연과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것을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트러블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굳이 사람을 왜 공감을 해야 되느냐. 동물은 상관없다. 동물하고 교감하고 공감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하고 하는 게 싫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안 만난다고 하면은 이제 공감 능력이 이제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은 꼭 그런 일만 발생되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든지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소통에 대한 인자, 소통이 중요한 삶을 살고 있거나 이게 소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왜곡이라든지 오해를 산다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발생을 시키곤 합니다. 우리가 직접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좀 억울한 상황이라든지 좀 황당한 이런 일을 좀 발생하기도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소통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할 수 있듯이 공감 능력에 대한 것도 내가 공감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공감을 해줄 수도 있는 이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 능력에 대한 게 얼마나 좀 내가 대처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감을 꼭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감을 좀 하면서 관계 지향적으로 잘 됐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유대관계 같은 것들이 더 잘 생기겠죠. 그리고 또한 공감을 무조건 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래 해야 할 게 있는데도 남을 공감을 해주는 것에만 치우쳐가지고 살면은 또 손해가 막심한 일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 공감이라는 것도 할 줄 아는 능력에 대한 부분은 갖추어야 마땅하나 공감도 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제 사용할 줄 아는 이런 부분도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보통 공감 능력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마찰이 많이 생긴다거나 어떤 좀 불편한 점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많이 겪는다. 과거에 겪었든 현재 그러고 있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이렇게 생길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감을 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공감을 제대로 한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 왜 어렵냐? 일단 공감을 할 때는 이 공감에 필요한 요소라고 할 것 같으면은 속도와 방향성 그리고 예측력 같은 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에 대한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막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프다는 감정을 얘기하는지 기분이 좋다는 감정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려서 얘기를 하거나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뜻을 내가 알아채야지만이 결국에 화가 났다는 얘기구나, 기가 막히다는 얘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그걸 눈치를 채야지 그 사람의 감정의 방향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속도가 빠를수록 공감 능력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그냥 넘어가겠다는 건지 짚고 넘어가고 따지겠다는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면은 우리는 공감을 할 때 앞서서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야 한다. 즉 쉽게 얘기해서 눈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눈치코치를 이제 따진다 할 때 그 눈치, 속도감하고 연결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속도만 빠르다고 해서 공감을 잘하느냐? 또 그건 아니겠죠. 이 사람이 현재 가려고 하는 방향성 있죠. 몸을 움직이든 대화를 하든 항상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듯이 말의 방향도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것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안팎에 관련된 음량의 이치 같이 항상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어디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예측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하고 뭐 애인과의 어떤 싸움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친구는 그 애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뭐 싸움이라든지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같이 욕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자기는 욕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들어주면서 자기 애인의 욕을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동조를 해주면서 그래 그 사람 나쁘구나 이런 것을 이제 좋아해주는 사람이라 하면 그럼 막 공감을 해주면서 같이 욕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같이 욕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너는 좀 중심을 잡아주는 게 그 친구의 역할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방향성을 잡질 못하면 이 친구가 자기의 애인을 막 욕을 하니까 나도 같이 흉을 봐주는 게 이 사람을 공감해 주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나한테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까지 여기서 같이 막 뭐라고 하게 되면 당장은 기분이 뭐 좋을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장단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일단은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처럼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해주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공감을 해주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마다 안정감을 느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측력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저렇게 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예측을 해서 말과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당시에는 내 행동을 상대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배가 고픈데 햄버거를 먹을지 설렁탕을 먹을지 고민을 했는데 햄버거를 먹으면 속이 너무 부대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설렁탕 집에 데려왔다. 그러면은 그 상대는 배려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햄버거를 먹으면 내가 속이 부대낄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놓치지 않았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예측을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살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하는 말에 공감하는 것들, 그러니까 대충 공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가볍게 공감하는 척 아니면은 그냥 작게 공감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니까. 근데 제대로 한다는 공감은 쉽지 않은 거죠. 제대로 하는 공감은 쉽지가 않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감 능력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더 공감 능력에 대한 것을 막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살다 보면은 이제 서로 아무 감정이 없을 때도 있지만 누구든 간에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를 막 해주고 싶고 또 그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막 반응을 해주고 싶은 그런 때가 생기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동료들하고 대화를 할 때라든지 일적인 얘기를 할 때도 그렇죠.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한테 최대한 그 대화에 대한 흐름을 그 사람이 맞다라는 식의 어떤 동조를 할 때는 이런 공감 능력이 빠지고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와 방향성, 예측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감을 왜 하느냐, 즉 공감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공감이 안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냥 뭐 상명하복 책에 어떤 지시라든지 명령 하다를 주고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오더가 내려오면 그냥 따르면 됩니다. 뭐 그거에 따라서 뭐 공감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런데 저런데 말을 길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게 불필요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럴 때는 공감 능력보다도 물론 그 안에서도 공감이 발달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뭐 퀄리티를 논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지시형의 권위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공감을 본인이 해야 될 입장인지 아니면 아랫사람이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달아서 어떤 공감을 좀 해주길 바라는지 이런 또 입장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하는 이유 결국에는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뭐 이런 거죠. 공감이라는 것은 잘 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하고 잘 지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그 어떤 사람한테 크게 뭐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말 섞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쓰는 에너지와 시간 또 말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이 다 버겁고 힘들게 되겠죠. 그럴 때는 뭐 공감 능력이고 뭐가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현재 해야 될 거 있죠. 몸이 피곤하다 그럼 휴식을 취해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공감을 하고 에너지를 쏟고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굉장한 에너지 소모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쉽지 않다고 얘기한 게 에너지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속도라든지 방향성, 예측력 이런 걸 다 써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속도 같은 게 빠르지도 않고 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감 능력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즉 저해되는 요소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세 가지에서 조금 파생이 된 거기도 한데요. 생각과 주관 이런 것들이 공감 능력에 저해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냥 단순한 생각을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저해가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 공감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련된 생각이 아니라 반대되는 생각 있죠. 반대되는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 내 주관. 그 상대는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일을 가지고 어떠한 또는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할 때 그 생각이 맞든 틀리든 일단 그거에 대한 화제거리가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가타부타 평가를 한다거나 뭔가 그 사람하고의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그것은 공감의 능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라든지 언증의 소지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과 주관이 먼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좀 불편하다든지 어느 정도 대화를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너무 서로의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서로 한다든지 정치적인 얘기, 뭐 즉 자기가 이제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나
또 뭐 남녀 간의 뭐 성차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감한 주제를 꺼내가지고 서로 뭐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한쪽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이게 대립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먼저다, 또 공감을 누가 해야 하느냐, 이건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상대가 할 수도 있고, 내가 못했을 때 상대가 해줄 수도 있지만 또 상대가 미처 해주지 못했는데도 내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서로가 공감 없이 그냥 얘기하다가 뭐 싸우게 되면 싸우고, 뭐 안 볼 것 같으면 안 보고, 뭐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분도 있겠죠. 가장 베스트는 이제 서로 공감을 해가면서 또 배려도 하고 예의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게 가장 최상의 베스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공감 능력이 안 되어 있는 한쪽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얘기해도 되는 생각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이 내 생각을 얘기하면 싸움이 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상처를 받겠다, 이런 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는 얘기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걸 누가 정해주는 것도 없어요. 또 내가 생각한 것이 정답도 아니고요. 그냥 지레짐작을 하는 거죠. 혹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되게 싫어하진 않을까, 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오해하진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전혀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지나치게 오해를 한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던졌는데 상대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냐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주관이라는 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억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공감에 져야 되는 요소.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으면 그 기억력을 가지고 상대를 더 배려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그때 얘기한 거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잘 웃고 좋아했으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좀 더 얘기해야지. 이러면 기억력이 내가 좋았을 때 그걸 꺼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들을 내가 다 까먹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생각과 주관에 대한 부분이 그 상대방과 대화한 어떤 과거 이력이 있을 텐데 다 까먹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다,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대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기본적인 상식 있잖아요. 상식이랄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선이라는 게 저마다 이런 접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을 한참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일일이 하나하나 대놓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뀔 거라는 보장도 없죠. 왜냐면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본인의 삶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했을 텐데 내가 어떠한 생각을 얘기한다 해서 그 내 생각에 굳이 따라줄 거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려를 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 공감도 좀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할 때 이제 평가 있잖아요. 평가. 이 평가적인 태도, 이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서 가벼운 대화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평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주관을 막 주입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또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감을 할 때는 좀 그런 거는 문제가 됩니다. 좋다 나쁘다, 우리가 기둥에 대한 거, 호불호에 대한 거, 뭐 성패에 대한 거, 이게 다 달라요. 어떤 상대적인 기준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것을 마치 자신의 생각이 막 엄청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마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부정이라는 키워드도 들어갑니다.
내가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굳이 부정하지 않고도 내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추측을 얘기를 했을 때 굳이 내가 그것을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존중을 하고 또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이제 공감 능력인 거죠. 근데 이제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항상 상대가 얘기하는 게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이 무조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길게, 상대가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꼭 길게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튕겨져 낸다고 하죠. 말을 감듯이 포근하게 품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툭툭 이제 내뱉는다거나 튕겨내듯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남의 의견을 들을 때는 그거는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게 맞고 하면서 남을 좀 깔고 자신을 좀 더 드높이는 이런 화법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거기에서 어떤 뭐 우월의식이나 이런 것을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감 능력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의 생각도 충분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장에 국한했을 때 얘기인 거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냥 혼자서 하는 얘기, 뭐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권력자나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어떤 지시를 하거나 뭘 가르쳐 주거나 뭐 이런 관점들로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가족관계라든지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게 그 해당 가족이 나를 이제 공감을 해주는지, 내 말을 튕겨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감도 자기가 많이 받아볼수록 잘하게 됩니다. 여유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억지로 낼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는구나, 또 말을 따뜻하게 하는구나, 참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들이 아주 다양하네, 그런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뭔가 같은 얘기여도 퀄리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환경 속의 동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누구하고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쓰는지, 내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공감을 내가 받으면서 사는지, 그리고 또 나는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공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주 같은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많은 공감 능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라든지 강의를 할 때라든지, 내가 하는 얘기가 제 선생님 입장에서 아무리 그게 옳은 거여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뭐 동의를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동의할 수가 없으니 뭐 반박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라는 것에는 항상 그런 수준들이 맞아야 합니다. 공감에 대한 수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서로 알아들어야지 되는 거죠. 공감도 공감이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대화가 되는데,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지 반복하게 만든다든지 결론 없는 대화로 계속 진행이 된다든지 뭐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답답함과 무기력증, 이런 것을 또 느끼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뭐 사주에 대한 거나 명략적인 시각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공감 능력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는 게 뭔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은 사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감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살다 보면은 항상 정말 위급할 때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좀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힘든 점들이 있다고 해도 뭐 귀인이라고 하는 구원자 있죠? 해결사 어디서든지 등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기운을 내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